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2,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 내용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서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는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보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활동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다는 관측 내용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평가도 간단히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뉴스 1번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 경기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접종 이후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찾아왔는데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의 남편이 아내가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당시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A씨의 증상과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A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등을 들었는데요.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A씨의 산재 인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 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 특보에서는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일반 청장년층의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 그동안 반복됐던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특보 백신 10부제 예약에서는 만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접종 사전 예약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면서 1972년생에서 2003년생까지의 1,577만 명이 그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10부제에 따라 예약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날짜에 예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끝자리가 9로 끝나는 경우라면 9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을 하는 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약 대란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대리 예약과 여러 기기에 동시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또 본인 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 외에 공동 공인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10부제에 따라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만 36세에서 49세는 19일, 18세에서 35세는 20일, 18세에서 49세는 21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고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예약을 하거나 기존 예약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뉴스 1번지에서는 의학적 인과성의 부정과 산재 인과성의 인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인과성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면 보도의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보도할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하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시청자들은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산재 인정의 간단한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간략히 개념 정도를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뉴스 특보에서는 접종 사전 예약에서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전했는데요. 접종 예약을 해본 국민들은 다들 먹통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 예약의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그래픽과 표를 통해 쉽게 설명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접종 예약 시 먹통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커질 텐데요. 도표 설명과 함께 앞으로는 절대 먹통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이후 취약계층은 끼니 걱정이 더 커졌다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일 뉴스에서 정다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점심시간 복지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비었던 손에는 묵직한 비닐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 등이 문을 닫자 지자체가 음식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고양시 거주 하선수님은 혼자 살다 보니까 해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자들이 배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현주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잠깐 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되게 즐거워하시고 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반찬은 모두 동네 가게에서 공수되는데요. 맛과 위생 등을 따져 선정된 식당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리 반찬 가게 주인은 좋은 일을 같이 했으면 했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린다고 했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되고 대상자들은 하루하루 직접 만든 제품을 맛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로 넓어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배려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 보도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기자가 직접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여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조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쿠폰,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을 하고 있는지, 기타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전달했다면 좀 더 풍부한 보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지는 벌써 넉 달째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물가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요즘 장을 볼 때면 값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한지희 기자는 라면 가격 인상이 하반기 물가 인상의 신호탄이었으며 팜유, 소맥 등 국제 원자재값 인상 요인이 가공식품에까지 파고들면서 업체들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다고 전했는데요. 농심 관계자는 최근 팜유나 밀가루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 물류비, 판매 관리비 등 경영비용 상승 등 원가 압박이 많이 누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계란값은 여전히 7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밥상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총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란의 경우 수입을 늘려 절반 이상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명절 소비가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도 공급량을 각각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16대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며 농축산물 물가관리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황 점검과 출하 시기 조절 등 사전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기상 영향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요인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전하면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4.1원 오른 리터당 1,645.1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1,660원 이후로 가장 비싼 가격인데요. 다만 6주 연속 매주 10원씩 오르던 휘발유값 주간 상승폭은 4.1원으로 둔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3.6원 오른 리터당 1,440.4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전했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방역 조치도 강화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는데요.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6월 중 내수도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회복 평가는 지난 5월부터 넉 달째 이어졌지만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에 2달 연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의 보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와 하반기 기상 영향으로 인해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다는 관측도 전하고 있는데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 2%와 매우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나 관계기관도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 보도 내용보다 조금은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속 수소 강국이 되기 위해 발빠르게 노력 중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맑아지고 있는 창원 하늘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창원시에는 수소 전기버스 28대와 승용차 900여 대가 도로에 달리는 중이라는데요. 창원시가 2018년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한 후 세계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충전소는 국내 기술로 초고압 수소를 다룰 수 있는 압축기가 처음 만들어졌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국내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 대형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형화 장비들을 개발했답니다. 하승우 창원시청 수소산업정책관은 창원시가 변화하는 환경 패러다임에 맞춰 수소 분야가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수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특별히 수소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며 급변하는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수소는 좋은 에너지 저장 매체라는데요.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데요. 흔히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되는데 생산 단가와 전력 소모량이 높아 상용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과 철강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 석탄을 이용한 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 추출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해 탄소 배출을 줄인 블루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블루 수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수소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데요. 창원시는 수소 에너지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승우 창원시청 수소산업정책관은 수소차 자체가 적어 충전 영업이 적게 발생되고 수익이 거의 없어 충전소 한 개당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연간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데요. 연간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충전소가 결국 모두 부족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는 버스와 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5군데의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5월 강릉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난 이후 많은 사람이 수소가 위험하다는 선입견으로 수소 관련 설비를 전국에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수소와 관련된 각종 설비들을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수소가 도시가스, LPG, 가솔린에 비해 상대적 위험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청원시에 구축되며 수소 사회가 우리 곁에 한 발 더 다가왔다는데요. 이상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위원은 시설 용량이 일반 가정 5,4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 가능한 발전량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건물과 컨테이너 형태로 지어져 관리가 용이하다는데요. 다른 발전소에 비해 면적을 상당히 적게 차지하고 소음 발생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국산 기술도 있다는데요. 수소연료전지 자전거에 쓰이는 엔진에 관련된 기술로 유럽에서 수소자전거 약 4,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 기술을 오토바이에 적용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활용해 물류를 배송하는 일도 한다는데요. 더불어 드론으로 식물 상태 현황을 체크하기도 하고 멀리까지 정찰 임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수소연료를 활용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아 앞으로 일상화될 수소가 기대되었는데요. 방송은 수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수소 사회로의 빠른 전환이 환경을 살리고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국내외에서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그럼 예은 학생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네,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 위기에 수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수소 에너지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소 산업을 독려하고 국민들은 수소 제품들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또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까지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당이 강력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정부 부처 간의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며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그리고 이걸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구글의 반응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요즘 인터넷 컨텐츠 업계는 인앱 결제가 화두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구글과 또 인터넷 기업, 앱 개발사, 컨텐츠 제작자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인앱 결제란 유료 앱이나 앱 내에서 이 컨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제 방식은 이통사의 소액 결제나 신용카드 각종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결제 시스템은 앱마켓 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구글 플레이 이용 개발사 중 게임에만 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이를 웹툰, 음악 등 모든 컨텐츠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게임을 비롯해 음원, 웹툰, 웹소설 등 이 앱 기반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성장률이 높을수록 구글에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이 구글 인앱 결제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도 여러 발의가 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일컫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등 앱마켓이 입점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앱마켓이 입점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앱마켓이 입점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여러 주에서도 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 이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중복규제 이슈로 잠시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자 이 규제 당국 간 관할권 다툼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그 중복 규제 이슈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슈인 건지 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콘텐츠 게임 회사들 관련 업계에서도 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ICT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하는 이 앱마켓 시장 특성상 방통위가 규제를 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문제는 공정위가 관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방통위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해서 담당할 경우에 컨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이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일 과방위는 방통위가 규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면서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는 앱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일부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반경쟁 행위 및 차별 금지 조항과 겹친다면서 중복 규제를 우려했습니다. 네. 공정위와 방통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규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복 규제 방지 조항에 따라 당국 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 지드넷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우리 게임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게임사 대부분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늦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켓 지배 사업자의 그늘 밑에서 수수료 30%를 지불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 마켓의 수수료 및 결제 정책은 게임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해 왔거든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의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우리 컨텐츠 게임 업계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보도를 해서 국민들께서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한미 간의 통상 문제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혹시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투데이는 구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 인앱 결제 법안 관련 의견 문서를 입수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요. 구글은 인앱 결제 금지 법안에 대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널리 인식이 되고 있어서 한미 FTA 내국민 대우 그리고 시장 접근 제한 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에 대해서 개발사가 전 세계 앱을 등재, 배포,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라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 갑질 방지법에 대한 여당은 법 제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힘은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앱 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EU나 영국에서도 입법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한 입법 규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상대로 금지 법안을 낼 경우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지만 국내 기업도 규제의 대상이 될 경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앱 결제 금지 법안을 발의한 네지나 코파워는 지난 8일 있었던 글로벌 앱 공정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또 검열, 독점 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 콥 위원장은 인앱 결제 금지 법안이 도입이 된다면 앱 개발자들이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개발 업체들의 이익은 증진이 되고 또 소비자의 가격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협력해서 빅테크와 맞서 싸워야 한다. 한미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량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구글의 독과점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요. 네. 구글 사실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인앱 결제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네. 뭐 EU, 영국, 미국에서도 이런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외 사례들 그리고 구글의 이런 독과점 문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고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경제, 주간한국, 디지털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들의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막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연방검찰은 반독점 혐의를 잡아서 소송을 잇따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과 호주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또한 아마존의 사업 구조가 갖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새로운 반독점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리나 칸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 장관에 임명을 시키는 등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빅테크로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텐데요. 아직 언론의 보도가 소극적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걷어낼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